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백도도 그리고 이제 전력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와 백도도가 주어져 있고 첫 번째 이제 등가 회로, 첫 번째 등가 회로, 그다음에 이제 백도도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백도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떤 거와 유사하게 보이냐면 변압기의 벡터도와 이제 거의 같은 형태를 어, 같은 형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변압기와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변압기의 다른 점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1차 측 전압이 흐르게 되면 1차 측 권선 저항 그리고 1차 측 권선이 가지는 누설 리액턴스 값 그리고 1차 측 이제 1차 측에서 자속을 만드는데 이 자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철손 성분 그리고 자속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자화 전류가 나타내는 이제 서셉턴스 부분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2차 측을 만약에 1차와 2차를 이렇게 1대1로 감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1차와 2차 같은 특성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1차와 2차를 접촉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N1 대 N2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 간략화된 등가 회로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1차 측의 변수를 2차 측으로 환산하든지 이 N2분의 N1이다라고 하는 이 권수비를 이용을 해서 1차 측의 값을 2차 측으로 환산하든지 또는 2차 측의 값을 1차 쪽으로 환산했었을 때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측 권선이 가지는 저항, 2차 측 권선이 가지는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단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부하가 연결된다라고 했었죠.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이제 변압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차 측에 있는 1차 측 교류 전압을 2차 측에 2차 측 교류 전압으로 공급 또는 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변압기에 대한 그런 이제 등가 회로다라고 본다면 유도 전동기라는 것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이제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폐회로 부하 부분이 이렇게 부하가 없다라고 해서 전기적으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회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회로를 부하 연결 없이 닫혀 있는 회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단에 이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앞선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부하 전류를 계산함에 있어서 2차 측 임피던스,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했었을 때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2차 측 임피던스 분의 2차 측 전압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도 전동기에서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은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2차 측이라는 것은 즉 회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유도전동기에 회전자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회전자라는 것은 회전을 하는 것이죠. 회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전하는 이 속도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이제 기전력, 이 유도 기전력이 달라지게 됐다. 유도 기전력이 달라지게 되고 또 회전자와 그런 그 회전 자계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주파수 F가 변화를 하게 되더라. 주파수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 임피던스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는 2차 측이 회전자, 2차 측인 회전자가 회전할 때 이 기전력이 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파수의 변화 때문에 임피던스도 변화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측에 첨자가 없으면은 이때의 값은 언제의 값이냐면 정지되었을 때, 정지 시에 나타내는 값이 될 것이다.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회전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회전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변화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주파수 F-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슬립 곱하기 공급되는 주파수의 형태로 이렇게 F2-라고 할게요. 정지되었을 때 정지 시의 주파수를 F2라고 한다면 회전 시의 주파수는 F2- 그리고 회전 시의 주파수는 1차측 주파수에다가 슬립을 곱해준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2차측 주파수는 1차측 주파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 라는 이야기까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2차측 부하 전류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냐면, 정지되어 있었을 때의 기전력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슬립이 곱해진 형태의 기전력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E2로 바뀌게 된다. SE2가 회전했었을 때의 기전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파수가 SF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인데, 리액턴스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XL과 XC가 있는데, 이 인덕턴스가 가지는 리액턴스는 J-오메가 L,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각속도이니까 2파이 F가 되고, 그래서 J 곱하기 2파이 FL인데 주파수가 뭐로 바뀌었다? SF로 바뀌었다. 그러면 리액턴스도 이 S가 곱해진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임피던스 자체가 저항보다 리액턴스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거의 그런 비례적으로 슬립에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했었을 때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지 않죠. 무시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무시하지 말고 그냥 회전했었을 때, 정지했었을 때의 정지 시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X다라고 한다면,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회전 시에는 정지 시에는 주파수가 F2였고 회전 시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인데 주파수가 뭐로 바뀐다? SF2로 바뀌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비례함으로 회전했었을 때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S, X의 형태의 임피던스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니까 R 플러스 J, S, X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R2.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자와 분모에 이 속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수가 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분자와 분모가 둘 다 변화하는 것보다 한쪽만 변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슬립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 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부하 전류에 대한 식이 S분의 R2 플러스 J, X2분의 E2라는 식으로 2차측 부하 전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E2는 정지시잖아요. 정지시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어떤 값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값 자체도 정지시의 임피던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시의 임피던스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정지했다는 것은 속도 n이 제로이다. 그럼 슬립 구하는 식에서 보게 되면 ns분의 ns-n인데 n의 속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슬립은 1값을 가지게 되죠. 정지시에는 1이 되니까 s 대신에 1을 넣어준다면 r2 플러스 jx2가 되어서 정지했었을 때 임피던스 값을 가진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정지했었을 때의 임피던스이니까 이 부분을 등값 회로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값 회로의 표현을 이제 보게 되니까 등값 회로에는 R2-라는 것은 변압기가 아니죠. 유도 전동기의
이제 저항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이다. 저항이다. 어떤 이제 권선형, 농형이든 권선형이든 어떤 가지는 유도조정기의 회전자 저항이다. 회전자가 가지는 저항값이다라고 이제 본다면 결과적으로 2차 측의 전체적인 2차 측의 전체 저항값은 얼마를 가져야 됩니까? 2차 측의 전체 저항값은 2차 측의 임피던스가 어떤 값을 가집니까? S분의 R2 플러스 J X2 값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값은 S분의 R2라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S분의 R2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값은 지금 2차 측 권선 저항 R2에다가 어떠한 미지의 값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지의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미지의 값은 S분의 R2에서 R2를 빼주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S분의 R2 마이너스 S분의 S 마이너스 R2가 되고 S분의 1로 이제 R2로 묶어주게 되면 S분의 1 마이너스 S이다라는 걸로 이 미지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인 S분의 R2가 되기 위해서는 2차 측 저항 R2와 자, 그리고 S분의 1-S R2라는 저항 두 개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등가회로가 R2의 저항과 1- S분의 1-S R2라는 두 개의 저항의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R2라는 것은 이제 고정된 값으로 본다 이거죠. 고정된 값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저항은 어떻습니까? 슬립에 따라서 변화하는 가변 저항의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 가변 저항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에 나타나는 전압을 부하로 보자. 이 부분을 변압기로 봤을 때 부하축으로 보고 그래서 1차 측의 전압이 이렇게 V2의 전압으로 바뀌는 부분의 그런 전압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있는 등값 회로를 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벡터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벡터도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흐른 전류가 부하 전류 I1 다시가 흐르고 그러면 이렇게도 I2의 전류가 흐르니까 I1 다시의 전류의 방향과 I2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지 않느냐?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차 측에 대한 전류는 왜 흐르게 되는 것입니까? 2차 측의 전류는 1차 전류가 즉 고정자죠. 1차는 고정자죠. 고정자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자계를 1차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자계를 I2는 상쇄하기 위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 될까요? 1차 측의 전류 때문에 회전자계가 만들어졌고 2차 측의 전류는 이 회전자계를 상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류 방향에서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2는 마이너스 I1 다시로 뭐가 빠졌네요. I2는 마이너스 I1 다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 I1 다시와 I2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즉 180도의 위상 차이를 두고 흐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벡터도를 그려보게 되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1차 측 부하 전류와 여자 전류의 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여자 전류는 철선을 만드는 철선 전류와 그리고 자속을 만드는 자화 전류로 나뉘어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1차 전류는 무엇 때문에 흐르냐면 1차 측 전압 때문에 흐르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측 전압이 인가가 되면 1차 측 전류가 흐르는데 1차 측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1차 측 전류가 흐르게 되고 1차 측 전류는 여자 전류와 그리고 부하 전류로 나뉘어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여자 전류는 철선 전류와 그리고 자화 전류로 나뉘어서 흐르게 되고 이 자화 전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이 인덕턴스의 특징에 의해서
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유도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과 내부 임피던스 강화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측을 보게 되면 2차 측에서는 이제 이 1차 측의 전압과 이 전류의 방향, 전류를 만들어주는 1차 측의 부하 전류와 2차 측의 부하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를 생성해주는 유도 기전력도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측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과 2차 측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이 180도 이상 차이를 두고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2차 측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2차 측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2차 측에 어떤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의 그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전압 강화를 뺀 값이 바로 이제 단자 전압인 V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이 V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벡터도를 유도 전동기의 벡터도를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벡터도를 이제 그릴 때 생성됐던 그런 이제 값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력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 전력 변환이라는 것은 이제 1차 측의 전력에 대한 성분을 한번 보고, 그리고 2차 측의 전력에 대한 성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전력 변환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전력 변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결과적으로 제일 최후에 나오게 되는 값이 이제 기계적인 출력으로 나타내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차 측에서 입력, 입력 전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기계적인 출력이, 기계적인 출력으로 이렇게 변환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력 변환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계 에너지를 아니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기가 전동기잖아요. 그래서 이 입력 전력인 전기 에너지가 출력값인 기계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력 변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이 등가회로에서 보게 된다면 입력되는 전력은 전압과 전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전압 곱하기 전류, 1차 측 고정자에 입력되는 전압과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전압과 전류에서 나타나는 역률값을 곱해서 1차 측 입력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이제 PC1이라는 것은 1차 측, 즉 이제 고정자 동손 값이 되겠습니다. 고정자 동손 값이 되겠고요. 고정자 동손은 이렇게 이제 이 1차 측 전류의 제곱과 거기에 흐르는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1차 측 동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PI라는 것은 어떤 값입니까? 1차 측 출력이 되는 것이죠. 1차 측 출력. 즉, 이 2차 측으로 넘겨주는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이제 전력을 전달해주는 1차 측 출력이 E1, 1차 측의 유도기 전력 곱하기 거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 I1 다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측 출력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철소를 나타내고 있죠. 철소. 1차 측에서 나타나는 철선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선과 철선을 보았을 때 어쨌든 철선에 대한 전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철선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의 출력은 1차 측 입력에서 동선을 뺀 것으로 이제 1차 측 출력을 계산하게 되는데, 어쨌든 1차 측 출력이라는 것은
1차 측의 출력이라는 것은 2차 측으로 어떠한 전력을 전달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1차 측 유도 기전력과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전류의 크기로 1차 측의 출력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차 출력이다. 1차 측 출력값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에 대한 값을 보려고 하는데요. 2차 측에 대한 값은 이 부분에다가 이제 등가 회로를 간단히 그리고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1차 측에 대한 값, 2차 측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는 R2-X2- S분의 1-S R2 다시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2차 측에서 만들어지는 2차 측 유도기 전력 그리고 2차 측 전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2차 측의 전체 임피던스인 Z2는 R2 플러스 J S X2 값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2차 측 전력값 P2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P2 값은 이 2 곱하기 흐른 전류 I2 곱하기 이때 2차 측의 역류를 곱해주는 것이 2차 측 2차 입력이 되겠죠. 2차 회전자에 되는 2차 입력값이 될 것입니다. 회전자 입력, 회전자에 입력되는 전력이다. 회전자 전력값이 입력 전력이 되겠습니다. 입력 전력값이 되는 것이고 이때에 우리가 앞서서 이 부하 전류를 계산한 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을 좀 변형을 시키게 되면 이 루트로 해당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 2에 대한 식도 식에다가 이 이제 루트 되어 있는 부분을 삽입해 보니 2차 측 입력이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가지는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측 동선값은 2차 측의 전류가 2차 측 저항에 흘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손실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한 식과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한 식과 이 손실에 대한 식과 그리고 이 2차 측 입력에 대한 식을 비교해 보니까 약간 유사한 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제곱 R2, i제곱 R2가 같은 식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동선을 PC2, 2차 측 입력의 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2차 측 입력에 대한 식으로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슬립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2 제곱 곱하기 s분의 r2는 2차 측 입력의 p2 값이 되기 때문에 2차 측 동선은 어떻게 된다? 슬립 곱하기 2차 측 입력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출력이라는 것은 입력 출력에서 손실을 뺀 값이 되겠죠. 입력 출력 I2 제곱 S분의 R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동선 PC2 동선을 빼주게 되니까 I2 제곱 곱하기 R2 값을 뺐더니 1 마이너스 S의 P2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측에 입력되는 P2로 동선과 2차 측 동선과 기계적인 출력을 모두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비례식을 계산해 보니 2차 측 입력대 2차 측 동선 대 기계적인 출력에 대한 비율이 어떻습니까? 2차 측 입력은 I2의 제곱 S분의 R2 P2 다시라고 쓸 수가 있겠죠. P2라고 쓴다면 PC2는 SP2가 될 것이고 그리고 PK는 1-S P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P2 값을 모두 약분시켜버리니까 1대 S 대 1-S의 비율로서 2차 측 입력, 2차 측 동선, 기계적 출력에 대한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도 전동기에 대한 어떤 기사 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부분에 어떤 입력값을 이용을 해서 기계적인 출력을 계산을 하고 또는 기계적인 출력이나 동선값을 이용을 해서 2차 측 입력값을 계산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어떤 이제 토크값, 회전력을 계산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비율은 꼭 알아두시는 게 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도 전동기잖아요. 유도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라는 것은 회전하는 기기죠. 회전기기입니다. 그러면 회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전하려고 하는 회전력이 되겠죠. 회전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힘으로 회전하느냐를 나타내는 회전력, 즉 토크 값이 이제 전동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값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력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물체를 회전시키는 효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힘과 받침점까지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회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용점이 있고 이 부분에 이러한 핸들이 있다라고 핸들이 있고 핸들의 거리를 R이다라고 하겠습니다. R의 거리가 있고 R의 거리 핸들을 이렇게 F라는 힘으로 이제 F라는 힘을 가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는 이렇게 회전을 할 것입니다. 회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핸들을 R의 길이를 가지는 핸들을 F라는 힘으로 회전했었을 때에 그 물리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물리량의 크기를 봤을 때 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R을 R이라는 R이라는 길을 나타내는 R 벡터를 힘 F라는 길이로 힘을 가했다. 그래서 힘 F라는 길이는 이 막대 R에 고르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힘의 거리를 나타내는 R과 그리고 힘 F의 외적의 형태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회전적인 토크가 되는 것이죠. 회전력이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력의 토크는 R, F, 사인 세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게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해지는 힘은 항상 이 중심점의 수직의 방향으로 힘을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에 대한 식은 T는 거리 곱하기 힘이다 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이 토크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식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토크에 대한 식이 지금 오메가 분의 pk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토크라는 식이 각속도인 오메가 분의 기계적인 출력인 pk에 대한 식이 되었냐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나타내는 값이 전기적인 출력 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기계적인 출력이 전기적인 출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전기적인 출력인 전력은 와트의 단위를 가지고 있죠. 와트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1와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나타내는 1줄 퍼 세크 초당 이렇게 가해진 일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됩니까? 줄은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거리만큼 이동했었을 때 사용된 에너지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1 뉴턴 미터 나누기 초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이 식을 보자면 이거 뭡니까? N은 뉴턴이죠. 뉴턴이니까 힘 F가 되는 것이고 미터 퍼 세크는 속도인 V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인 P는 어떻게 나타내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전력인 P는 힘 F 곱하기 속도 V로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토크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토크식은 거리 곱하기 거기에 가해진 힘의 크기가 되겠죠. 이 식에서 힘의 크기로 정리해 버린다면 힘의 크기는 이게 토크죠, 토크.
토크는 거리 곱하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힘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힘은 반지름 거리 분의 이 회전력인 토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 대한 식을 앞선 출력식에다가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출력인 P는 R분의 회전력 곱하기 속도인 V가 되는 것이죠. 속도인 V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속도인 V를 다시 쓰게 되면 R분의 회전력 곱하기 속도는 초분의 미터, 거리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거리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거리, 미터니까 이 거리잖아요.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거리 M은 이동거리죠. 이동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회전 운동에 의해서 이 지점에서 회전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미터. 몇 미터의 단위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이동한 거리는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만큼이죠? 전체 호의 길이가 이 파이 r의 길이이죠. 그래서 전체 호의 길이에 대해서 m이라는 것은 전체 호의 길이에 대해서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 전체 각도가 2파이라는 각도 분의 이동한 각도, 라디안 각도의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파이끼리 서로 약분시켜 버리게 된다면 이 값은 r 반지름 곱하기 이동한 각도의 크기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니까 이 출력인 P는 거리분의 회전력 곱하기 그리고 거리 곱하기 이제 거리 미터가 r 반지름 곱하기 라디안 각도 그리고 나누기 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끼리 약분시켜 버리니까 토크 곱하기 s분의 라디안 각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라디안은 각도잖아요. 각도를 시간으로 나누어 버렸네요. 각도를 시간으로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이 값은 뭐가 된다? 즉 각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인 P가 토크 곱하기 각속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전자가 입력과 이제 그리고 손실을 뺀 나머지 입력과 손실을 빼고 토크로 변환되는 출력은 어떤 출력이죠? 기계적인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인 출력은 이때 나타나는 회전적인 토크와 이때의 각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토크에 대한 식으로 변환시켜 주게 되면 토크에 대한 식은 각속도분의 pk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인 출력을 2차 측 입력에 대한 식으로 변환시키게 되면 아까 P2 대 PC2 대 PK는 1대 S 대 1-S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PK는 이렇게 PK는 1-S P2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S P2로 쓸 수가 있게 되고 이때의 이제 각속도라는 것은 이제 현재 회전 속도에 대한 각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속도는 2파이 F인데 이 회전기기에서는 주파수 F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회전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주파수 F를 초당 회전 속도인 N으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인 오메가는 2파이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값을 보면 우리가 슬립 교환하는 식에서 봤을 때 슬립은 이 동기 속도 마이너스 그리고 현재의 회전 속도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의 속도의 값은 RPM이잖아요. RPM이 될 것입니다. RPM을 RPS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초당 회전수로. RPS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분당 회전 속도를 60초로 나눠 버리면 되겠죠. 60초로 나눠 버리면 초당 회전 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립에 대한 식은 그냥 매우 간단하게 어차피 분모와 분자에 60으로 나누어지는 값이 되니까 초당 동기 회전 속도분의 초당 동기 회전 속도 마이너스 현재 회전 속도의 식이
바로 슬립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해주면 ns를 이장시켜 버리면 ns 곱하기 슬립은 ns-n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속도인 n은 ns-ns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속도인 n은 1-s의 동기 회전 속도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동기각속도는 2 파이 n이면, 그 다음에 현재 속도에 대한 각속도가 2 파이 n이다라고 한다면, 동기각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기각속도는 2 파이 동기 초당 회전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 현재 속도에 대한 각속도가 1-s의 동기 각속도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약분시켜 버리니까 동기 각속도분의 오메가 s분의 p2라는 식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 이 식을 다시 좀 정리를 해주니까 동기 각속도는 2파이 n s분의 p2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초당 회전수를 분당 회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이제 60을 이제 분당 회전수와 초당 회전수의 관계에서 분당 회전 나누기 60이 이제 초당 회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당 회전수는 다시 표현해주게 되면 2파이 곱하기 60분의 분당 회전수분의 P2에 대한 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식을 표현해 보니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파이 분의 60이라는 것은 어쨌든 2 곱하기 3.14분의 60이 되어서 간략하게 나타내니 9.55 곱하기 동기속도 분의 2차 측 입력값으로 이렇게 회전력을 얻을 수가 있고, 이때의 얻어진 값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킬로그램/미터에 대한 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뉴턴에 대한 식으로 변환시키려고 보니까 킬로그램과 뉴턴의 관계는 중력과 속도인 9.8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에 대한 값을 9.8로 나눠버리게 된다면 뉴턴/미터에 대한 식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고, 이때에 만들어지는 토크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0.975 곱하기 동기속도분의 P2이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 즉 회전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식만 알고 있다면 0.975 곱하기 ns분의 p2가 토크이다라고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 시험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조건 단위가 뉴턴/미터로 토크의 단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간혹 킬로그램/미터의 단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알고 계시던지 또는 둘의 관계를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라는 것이 0.975 곱하기 ns분의 p2 뉴턴/미터의 단위를 가지니까 이 식을 가지고 p2로 변형시켰더니 1.027 곱하기 동기 속도 곱하기 토크에 대한 식, 우리가 아까 봤었던 어디 있습니까? 기계적인 출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기계적인 출력은 토크 곱하기 동기 속도이다. 어쨌든 동기 속도라는 것이 속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에 대한 식은 회전 속도와 토크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계 전개도 좀 많았고요. 시계 전개가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좀 해야 되는 벡터도 부분까지 우리가 좀 훑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동기 전동기는 이제 변압기가 아니기 때문에, 변압기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만 동기 전동기는 어떤 이제 기계적인 출력을 전달해 주는 개념이어서 내부적으로
해회로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 저항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도 전동기의 출력축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삼성 유도 전동기 전력 변환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오늘 봤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좀 지워보면 가장 중요한 식은 2차 측 입력인 P2대, 그 다음에 2차 측 동선인 PC2대, 그리고 외부로 이제 토크를 만들어내는 출력이 되겠죠. 기계적인 출력인 PK의 비율이 1대 S대 1-A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력을 구했을 때 회전력은 이제 어떻게 보면 0.97로 회전력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보는 식은 이 식이 되겠죠. 토크는 0.975 곱하기 ns분의 p2라는 식을 가장 흔하게 보지만 간혹 이렇게 킬로그램/m의 단위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 9.5 곱하기 ns분의 p2라는 식도 알고 계시던지 또는 둘의 관계가 중력 가속도로 뉴턴에서 킬로그램으로 가려면 곱하기 9.8을 해주면 되고 반대로 킬로그램에서 뉴턴의 단위로 가려면 9.8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